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수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호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북한 군대에 입대했던 날은 영원히 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는 겨우 17살이 되어 갓 성인이 되었죠. 제 어린 시절은 끝이 나고 가혹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려 했어요. 저는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압록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거기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죠. 우리 가족은 배를 채울 만큼의 음식을 기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은 우리의 허름한 집의 틈새로 몰아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입대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걸 느꼈어요. 제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한편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웠죠. 저는 군인들이 견뎌내야 할 잔인한 훈련과 끔찍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북한에서 군 복무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제가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제가 위험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걸 아시는 것처럼 울으시며 절 꼭 껴안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시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공포를 감추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옷 보따리와 소중한 가족사진 몇 장을 가방에 챙겨 넣고서 저는 제 운명을 만나러 떠났죠. 그들이 절 처음 보낸 곳은 신병훈련소였어요. 제가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곳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율과 경직된 질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장교들은 명령을 고함치며 우리가 즉시 따르기를 요구했죠. 선을 넘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처벌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3개월 동안의 잔혹한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려 했어요. 개성이나 자유의지의 파편까지도 말이에요. 우리 몸을 무너지는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끝없는 훈련과 연습으로 나날이 소모되었죠.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몇 마일을 행군했어요. 손이 따끔거리고 피가 날 때까지 소총을 쏘고 전투 기술을 연습했죠. 하지만 육체적인 훈련은 그저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가장 지치는 건 끊임없는 정신적 조건화와 정치적 세뇌였죠. 매일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함과 적들의 순수한 악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남한 사람들, 미국인들, 우리는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사회주의 낙원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배웠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대한 지도자를 지키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걸 믿도록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의 안전만이 중요한 거였죠. 그에 비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무의미했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이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대부분의 동료 병사들이 일반 군부대에 배치된 반면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특별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새 지도자이자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을 직접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될 거였죠. 이는 큰 영광이자 특권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더욱 강도 높은 압박과 감시가 뒤따랐어요. 우리가 지도자 자신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터라 우리의 훈련은 더욱 엄격하고 비밀스러웠죠. 우리는 권총에서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를 익혀야 했어요. 고급 무술과 맨손 격투 기술을 배웠죠. 그들은 우리에게 보안 규약과 감시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어요. 물론 특별 대우에는 대가가 따랐죠. 이 엘리트 부대에 속한다는 건 평균적인 병사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걸 의미했지만 제가 받은 월 1,200원은 여전히 한심할 정도로 적은 액수였어요. 대부분의 하급 병사들은 겨우 껌 한 통을 살 수 있을 정도인 월 5원이라는 형편없는 돈을 받았죠. 우리는 명예롭게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상의 고된 현실 앞에서 그런 감정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완전한 고립과 통제였어요. 제가 훈련소에 들어선 그날부터 저는 가족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죠. 우리는 그들과 연락할 수 없었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임무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었어요. 반역자나 불충한 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가 암담한 먹구름처럼 우리를 짓눌렀죠. 사소한 실수나 작은 빠짐조차도 잔인한 처벌을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느끼는 자부심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와 달이 흐르며 군 생활의 냉혹한 현실이 절 갉아먹기 시작했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고립, 빈약한 보수, 자유의 결여.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도 심했어요. 제 마음은 가족과 예전의 삶을 그리워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든 싫든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죠. 전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소년이 아니라 지도자 동지의 병사였어요. 제 운명은 더는 제 것이 아니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복종하며 제가 내던져진 이 가혹한 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애쓸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 끝없는 악몽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젊은 시절의 즐겁고 평온한 나날들은 사라지고 대신 끊임없는 노동과 스트레스, 그리고 고립된 삶이 자리 잡았어요. 우렁찬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딱딱한 침대에 쓰러질 때까지 매분 매초가 통제되고 규제되었어요. 우리의 하루는 끝없는 훈련과 행군, 정치 교육으로 가득 찼죠. 육체적으로 우리는 극한의 피로에 내몰렸고 정신적으로는 끊임없는 압박과 세뇌에 시달렸어요. 우리는 상관들과 동료들의 감시 아래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불충하거나 불복종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곧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며 절대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오직 중요한 건 절대적인 복종뿐이었죠. 김정은을 호위하는 엘리트 부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일반 군인들의 고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더 힘들었어요. 우리 임무를 둘러싼 경계와 기밀은 숨막히게 했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서로에게조차 우리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르거나 반역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는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제 직책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월급 1,200원은 평균 군인의 월 5원보다는 많았지만 그래도 겨우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죠.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소유물을 팔거나 거래해야 했어요. 식량은 항상 부족했어요. 우리의 배급은 적었고 지친 몸을 간신히 지탱하기에 충분할 정도였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팠고 음식을 비축하거나 훔치는 일이 흔했어요. 아무리 맛없고 부실한 배급을 많이 먹어도 사라지지 않던 속에 쓰린 고통이 기억나요. 하지만 육체적 고난만큼이나 정신적 고통도 저를 지치게 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건 마치 제 가슴에 끊임없이 아려오는 상처 같았죠. 저는 그들이 그리웠고 제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과 연락하거나 제 비밀 임무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흘릴 순 없었어요. 그 대가가 너무 컸거든요. 13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저는 제 월급을 한 푼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저축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죠. 제대할 때 모두 받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었어요. 제 복무가 마침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축도, 재산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방법도 없었죠. 제가 알게 된 건 가족들의 삶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지도자를 호위하는 동안 그들은 서서히 굶주리고 있었죠.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고 돈도 들어오지 않자 그들은 풀죽과 찾을 수 있는 부스러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약해지고 지쳐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졌죠. 바로 그 순간 그토록 집요하게 주입되었던 충성과 복종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체제가 오를 수 있나요?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는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맹목적인 충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깨달음은 마치 저를 내려치는 주먹 같았어요. 제 평생 제가 견디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느꼈던 의심 없는 충성심, 경애하는 지도자를 섬기는 데서 느꼈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분노와 환멸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억압적인 체제와 저를 형성해 온 수년간의 세뇌에 갇혀 있었어요. 불복종이나 탈출에 대한 생각조차도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죠. 반역자나 탈북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거든요. 그 위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죠.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자비를 했어요. 하지만 고난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 눈이 떠진 것 같았고 다시는 감을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강요받은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주입된 거짓말과 맞부딪혔어요. 제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단단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면 깊숙이 작고 비밀스러운 제 일부가 탈출에 대해 북한 정권의 엄격한 속박과
잔혹함을 벗어난 삶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갈망을 인정하는 것조차 저를 공포에 떨게 했죠.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이 뿌리내리고 나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새로운 고난, 굶주림,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희망과 반항의 작은 불꽃은 자라났어요. 임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제 마음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그저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일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제가 가진 유일한 삶과 정체성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뒤집힐 참이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그 어떤 군사 훈련보다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할 터였죠. 하지만 첫걸음은 내디뎠어요. 돌아갈 수 없었죠.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 한때 믿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거였거든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깊이 각인돼 있어서 탈출을 생각하는 것조차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삶은 견딜 수 없었죠. 부모님이 오랜 노동과 굶주림으로 망가진 몸으로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낙원의 환상은 산산이 깨져버렸고 그 아래에 있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드러났죠. 전 탈출해야만 했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요. 위험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붙잡히면 죽음이 확실하거나 더 나쁘게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움푹 꺼진 불안에 떠는 눈을 보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있다간 우리 모두 천천히 죽어갈 뿐이에요.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탈출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죠. 전 몇 달 동안 절박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제 의도를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국가의 분노가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닥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신뢰할 만한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소문과 경고의 이야기들을 통해 정보를 조금씩 모았어요. 국경에서 총에 맞거나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은 사람들의 실패담도 들었죠. 하지만 운 좋게 탈출해 성공의 자유와 새 삶을 찾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어둠 속의 등대 같았고 희망의 작은 빛이었죠. 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었어요.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구불구불한 경계인 압록강에서 시도하기로 했죠. 경비가 삼엄했지만 그래도 최선의 기회였어요. 전 순찰 패턴을 연구하면서 어떤 틈이나 약점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음식 좀, 국경을 넘으면 팔 수 있을 만한 귀중품 몇 개 같은 보잘것없는 물품들을 땅에 숨겨뒀죠. 매일이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찬 신경전이었어요.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면서도요. 밤에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갖 잘못될 수 있는 상황들로 가득했죠. 과연 충분히 빠를까요? 강할까요? 영리해서 경비병들과 무정한 강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포에 압도될 뻔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전 시도해봐야 해요. 다른 삶의 가능성,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해요. 다른 선택지는 느리고 쇠약해져가는 죽음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잔인한 정권의 압박 아래 서서히 짓눌리는 거죠. 제가 탈출을 감행하기로 정한 날 밤이 마침내 왔어요. 동이 트기 직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 유령처럼 집을 빠져나왔죠. 어떤 메모도 설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붙잡혔을 때 가족이 연루될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거든요. 가슴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채로 전 강가로 향했어요. 압록강은 밤의 어둠 속에서 구원과 파멸을 모두 약속하는 검고 소용돌이치는 짐승 같았죠. 멀리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긴장된 정적 속에 총성처럼 울렸죠. 강가에 다다라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잠시 멈췄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제 옛삶이 끝나고 두려운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본능이 돌아가라고 모르는 세상으로 도약하기보다는 익숙한 비참함을 붙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굶주린 부모님의 얼굴, 스스로 낭비한 세월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아픔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죠. 전 강물로 뛰어들었고 충격적인 추위에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어요. 물살이 절 붙잡아 끌어당기려 했죠.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걷어차면서 모든 동작이 물살의 힘과 제 자신의 피로에 맞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건너편 강둑은 언제나 닿을 것 같지 않은 아득한 신기루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 결국 건너편에 도달했어요. 물에서 기어나와 헐떡이고 떨면서요.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전 홀로 중국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소문과 선전을 통해서만 들어봤던 세상이었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요. 그곳 중국에서 전 한수라는 저와 같은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는 마르고 불안해 보였고 두 눈은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힘도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결연함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공통된 고통, 더 나은 것에 대한 공통된 갈망을 발견했죠. 함께 우리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길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낯선 얼굴마다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우리는 중개인들과 밀수업자들의 소나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돈만 받으면 우리가 살든 죽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여정은 굶주림, 지침, 끊임없는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안전가옥에서 웅크리고 정글을 기어다녔죠. 트럭 짐칸에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기차 밑바닥에 매달려 다녔고요. 나날이 흘려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들킨 줄 알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거나 약속된 길이 무산되면서 큰 실망을 맛볼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희망, 억압과 거짓을 넘어선 삶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체포나 죽음이 불가피해 보일 때에도 그 고집스러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죠.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우리는 조금씩 전진했어요. 국경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고 거리가 점점 늘어났죠. 베트남, 그 다음엔 라오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태국까지. 모든 국경을 넘을 때마다 작은 승리였고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였어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북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건 우리의 정체성, 아니 존재 자체가 여전히 위험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충격이었어요. 그곳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귀중한 상품이었고 우리의 정보와 이야기는 이익이나 호의와 교환될 수 있었어요. 자유 속에서도 도움받을 사람이 아닌 이용당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건 씁쓸한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경까지 와서 그걸로 멈출 순 없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고 경계심 가득한 채로 계속 나아갔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요. 마침내 몇 달에 걸친 두려움과 역경 끝에 우리는 마지막 국경을 넘어 태국에 도착했어요. 마치 꿈속으로 들어가거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세상은 갑자기 색채와 빛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제가 맡아본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 가능성 같은 것이 살짝 꿈틀거리는 걸 느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너무 달라서 잠시 현실인지 믿기 힘들 정도였죠. 공항은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눈부신 건물이었고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그 분주함과 에너지가 거의 압도적이었죠. 저는 밝은 조명 아래서 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옷,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공기까지도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생동감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죠. 그건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곳은 자유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곳이기도 했죠. 저는 평생 나만이 악랄하고 타락한 곳이라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런 암울한 묘사와는 전혀 달랐어요. 대신 풍요와 기회의 세상, 사람들이 건강과 목적으로 빛나는 곳이 보였죠.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롭고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웠죠. 모든 광경과 소리가 충격이었고 제가 알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낯선 세계에 감탄할 겨를은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당국에 의해 신문과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죠. 제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몇 주가 꼬박 걸렸어요. 국정원 요원들은 철저하고 집요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군 생활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뒤졌죠. 위성사진을 이용해 제가 묘사한 장소들을 확인하고 훈련소와 제가 순찰했던 지역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비밀스럽고 숨겨진 장소들이 적나라하게 낱낱이 공개되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그들의 주의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아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어요. 북한 스파이는 항상 위협이 되는 존재였고 사칭꾼이 빠져나가는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덜 고된 건 아니었죠. 저는 몇 시간씩 신문을 받았고 제 인생의 모든 디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어요. 그들이 절 믿어줄지, 의심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전 제 이야기의 진실성과 제가 견뎌낸 모든 일들의 엄연한 현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들은 제가 주장하는 대로 탈북자이자 난민이며 새 삶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마침내 조사에서 풀려났을 때 마주한 대한민국은 공항에서 봤던 것보다 더 눈부시고 혼란스러웠어요. 도시는 빛나는 고층 빌딩의 숲이었고 거리에는 번쩍이는 자동차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어디를 봐도 활기와 에너지, 활력과 목적이 넘쳐났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 해본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 놀라운 광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깊은 혼란을 느꼈어요. 이 초현대적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방인 같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엄청난 장벽처럼 느껴졌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고 그것도 빨리 익혀야만 했어요. 한국 정부는 저 같은 탈북민들을 위한 주거와 교육 지원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 도움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건 가파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저는 한국 사회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제 옛삶과 새 삶의 거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애썼어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를 일깨워줬죠. 언어도 힘들었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적 지식들 때문에도 고생했어요. 음식과 물건이 풍부한 것,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노는 게 얼마나 쉬운지에 감탄했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풍요의 세계였지만 동시에 제가 속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자리를 잡아갔죠. 택배 야간 배송, 공장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가졌어요. 새로 배우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고 했죠.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고 이 낯선 현실에서 살아가는 한 걸음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 여정의 고유한 어려움과 희열을 이해하는 다른 탈북민들을 찾아 나섰죠. 우리는 함께 남한에서의 삶을 헤쳐나갔고 이야기와 위로를 나누며 울기도 웃기도 했어요. 그 유대감은 생명줄과도 같았죠. 제가 이 낯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되새기게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새 삶을 꾸리는 와중에도 과거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북한에서의 세월이 남긴 육체적, 정신적 상처, 탈북의 트라우마, 가족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 이런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았죠. 악몽에 시달렸고 과거의 기억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의 무게가 다시금 제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병 소식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결핵에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시민의 건강 따윈 안중에도 없는 북한 체제의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남한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긴 방치의 시간이 상처를 남겼죠. 회복의 길은 멀고 불확실했어요. 이는 제가 겨우 탈출한 그 체제의 잔혹함, 자유를 얻은 후에도 우릴 계속 괴롭히는 실패의 쓰라린 상기였어요. 저는 아내를 지원하고 돌보는데 전력을 다했죠. 힘든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의미와 동기를 갖게 해주는 원천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이제 와서 그녀를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삶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일자리를 얻고 친구도 사귀면서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서 왔고 어떤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통해 이곳에 이르게 됐는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그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를 견뎌낸 제 힘과 회복력이 놀라워요. 한때 김정은의 군대에서 행진했던 그 소녀는 이제 먼 기억, 제가 된 사람의 그림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소녀는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해요. 제가 견디고 극복해낸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죠. 그의 투쟁, 공포, 더 나은 삶에 대한 절실한 갈망, 그것들이 저를 단련하고 오늘의 제가 되도록 빚어낸 불길이자 도가니였어요. 제 이야기는 생존의 이야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야기죠. 이는 인간 정신의 불굴성, 인내와 자유에 대한 끝없는 갈증에 대한 증언이에요.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상처 입고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힘과 목적 의식으로 그것들을 마주하려 해요. 어둠의 심연을 보았기에 빛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생존자이자 꿈꾸는 자, 부서지길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이자 희망, 어둠 속의 빛이죠. 그리고 함께 우리는 과거의 공포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엄과 자유,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저 자신과 동료 생존자들,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제가 온 힘을 다해 가슴 속 부서지지 않는 심장으로 싸워나갈 유산이죠. 새로운 시작, 새 삶, 새로운 세상.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 거예요. 불가능을 이겨낸 승리의 이야기, 다가올 세대를 밝힐 희망의 이야기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존자이자 꿈꾸는 자, 부서지길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이자 희망, 어둠 속의 빛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일 거예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의 여정,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 출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은 제 정체성을 형성한 소중한 퍼즐 조각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테니까요. 다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둠을 견뎌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듯 저는 자유와 희망의 참된 가치를 압니다. 그 가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거예요.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달라도 자유를 향한 열망만큼은 같으니까요.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탈북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를 향한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고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와 존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 지금까지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